고려시대 공예 미술 중 최고로 손꼽혀온 나전칠기. 극히 정교하고 솜씨가 세밀하여 가히 귀하다. 고려 중기 송나라 사절로 온 서경이 지은 고려 도경에서 고려 나전칠기를 평한 말들이다. 세밀하고 정교한 예술. 나무와 진액, 조개 껍데기가 장인의 손길을 만나 최상의 나전칠기로 탄생한다. 2020년대에 이런 훌륭한 작품을 남겨놓은 장이 있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게 후대의 기일이 보여주고 우리 문화를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어요. 빛이 빚은 예술. 수천 년 이어온 빛이 나전장 정명채의 손길로 전해오고 있다. 나전칠기란 조개 껍데기를 가공해 자개를 만들고 자개로 문양을 만들어 장식하는 칠기 장식 기법을 말한다. 인류는 8,000년 전부터 오칠을 도료로 사용해왔고 그중 우리 민족이 칠기를 제작해 사용한 역사는 2,000여 년에 달한다. 이는 다호리 고분에서 출토된 칠기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발전해온 칠기는 단순히 기물의 오칠을 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칠공예, 장식 기법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고려에 이르러 나전칠기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나전칠기는 고려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자리 잡게 된다. 500년 가까운 시간, 고려를 대표하는 공예미술로 손꼽혀온 나전은 다행히 조선시대에도 그 맥을 이어갔는데 이때는 각 시기별로 나전의 뚜렷한 특징이 나타났다. 먼저 조선 전기에는 고려의 영향을 받아 국화, 모란과 같은 꽃무늬가 여백의 미를 살려 배출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중기에는 새, 포도, 사군자 등의 무늬가 등장해 이전보다는 회화적인 표현이 두드러졌다. 후기에는 복이나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색 무늬와 산수무늬 등이 사용되었다. 사용 계층이 확대되며 더불어 기종도 다양해지면서 왕실과 사대부의 전유물이던 나전이 민간의 일상용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서울에서는 이황직 미술품 제작소에서 활동하던 장인들이 있었고요. 통영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두 지역에서 나전칠기가 제작되고 있었죠. 1966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도가 생기면서 김몽용 씨가 초대 기능 보유자로 인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도 결국은 서울과 통영에서 이어져 온 그런 전통 나전칠기 기술을 이어받은 이 장인들의 맥이 이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우연히 찾은 나전 공방에서 나전칠기에 매료된 정명채 보유자. 시커먼 바탕에 이게 자기가 반짝거리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그거 멋있던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냐 했더니 배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와서 처음 발을 들이는 동기가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죠. 나전을 숙명처럼 여기며 묵묵히 나전장의 길을 걸어온 정명채 보유자는 점차 그 기능을 인정받으며 2004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나전장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2019년 김해의 한 박물관에 전시되었던 보물 제1975호 나전경암. 나전경암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정명채 보유자와 박문열 두석장 보유자가 박물관을 찾았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려의 나전경암을 전통시대와 같이 각 분야 기능 보유자들의 협업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다. 원래 나전칠기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기록을 살펴보면 소목장과 오칠장 그리고 나전일이 분업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그 중상서에서도 칠장과 나전장이 분업화가 되어 있었고요. 조선시대의 그 경국대전에서 나오는 경공장의 장색에 있어서도 소목장과 그다음에 나전장 그리고 두석장이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나전경암 재현 작업에 있어서 정명채 나전장뿐만 아니라 소목장과 오칠장 그리고 두석장의 협업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백골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소목장 김의용 선생님이 맡아주셨고요. 오칠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오칠장 손대현 선생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석은 국가무형문화재 두석장 박문열 선생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나전시문을 정명채 보유자가 끝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번 작품을 하면서 기형이라든가 또는 문양이라든가 또 재료나 기본적인 면은 고려시대의 전통 그대로 재현을 하셨고요. 현대적인 그 장인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는 세부적인 문양이라든가 또는 문양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재해석된 관점에서 나전장의 그 기능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나전경암의 재현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제작된다. 나전경암은 가로 42.1cm, 세로 23.3cm로 제작되는데 끊음질로 마연무늬와 귀거파 무늬를 심을하고 주름질로 모란 넝쿨 무늬를 심을하게 된다. 끊음질을 위해 손보뜨기를 하는데 도안을 칠 바탕에 대고 송곳으로 기준이 되는 꼭지점을 찍어 표시한다. 이 점을 찍을 때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기울였는데 누를 때는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옆으로 누르면 밀려서 위치에서 이탈될 수가 있어요. 황동선 안쪽에 꼭지점 표시가 끝나면 이제 손보뜨기를 하는데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하고 가는 연필로 선을 긋는다. 이 선을 따라 끊음질 문양이 시문되기 때문에 정확한 선 긋기가 중요하다. 끊음질이 들어갈 경암, 각면 가장자리에 같은 방법으로 손보뜨기를 하면 끊음질 손보뜨기가 끝난다. 예부터 나전에는 다양한 패가 사용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전복패가 쓰였다. 양식에서 쓰는 이런 패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가장 이것도 바닥도 좋고 구멍나게 적은 거 이건 양질의 패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연안에서 나온 요즘의 전복패 가공 크기 면적입니다. 작품할 때 패의 종류도 생각해야 되지만 두께도 생각해야 되고 다양한 디자인할 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하게 되죠. 끊음질에 쓰일 자개를 준비하기 위한 도구와 재료를 준비한다. 이게 하면 이제 자개가 갈리면서 하얀 가루가 나오게 되죠. 먼저 숫돌을 이용해 자개 앞 뒷면을 물갈게 한다. 손으로 자개의 표면을 살핀 후 황동선 두께에 맞춰 자개를 갈아낸다. 이게 패가 두꺼우면 얇게 내리면 구멍난 데 없이 평판하는데 그 패가 얇고 울퉁불퉁이 심하면은 패인 쪽을 갈아야 돼요. 될 수 있는 한. 얇으면 밑에 비치거든요.
그 패인 부분은 거의 이제 구멍 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을 못 쓰게 되니까 됐으나 패인 쪽으로 많이 갈아야 돼요. 얇게 갈기가 잘 된 박패는 이렇게 휘어도 부러지지 않는다. 끈음질에 쓰일 상사자개 썰기를 위해 도구를 준비한다. 명칭이 거두라고 합니다. 거두라고도 하고 거도라고도 하는데 목공의 톱날은 손잡이를 잡았을 때 날을 향해 있어요. 근데 이 자개를 쓰는 이 거두는 밖을 향해서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했을 때 연하게 힘이 갑니다. 당길 때는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 있으면 상사가 더 많이 바스러집니다. 상사 썰기를 할 때는 거두를 반드시 해야 상사면이 일정해진다. 자개를 가늘고 길게 실처럼 썰어 만든 상사를 다양한 굵기로 썰어 준비한다. 귀겁 화무늬 안에 심어날 능화무늬 자개는 상사를 사선으로 붙인 후 마른 목골 모양이 되도록 썬다. 보이시죠? 이게 능화형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게 이제 작두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나오기 전에 또 한 단계가 있었어요. 홈을 파갖고 하는 그 대패 있어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탁 치면 똑 떨어진 건데 거기서 더 진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이상 더 나오지는 지금 않고 있죠. 이 장점은 굵기를 한번 맞춰놓으면 일정한 한 번 이렇게 작도 내려갈 때마다 한 번씩 썰을 커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능률적이죠. 정령체 보유자가 상사기로 상사를 만들 때 우선 물에 불린 자개에 물기를 닦아내고 상사기에 자개를 올려 썬다. 이때 자개를 꽉 누르지 않고 살짝 밀듯이 상사를 써는 것이 중요하다. 능화무늬 자개는 일정한 무늬를 위해 앞뒤로 번갈아가며 썬다. 자개 준비가 끝나면 끈음질을 이용해 기하학적 직선 문양인 마연무늬 시문을 시작한다. 먼저 마연무늬 끈음질을 위한 도구와 재료를 준비한다. 시문할 칠 바탕에 초벌로 묽은 악교칠을 하는데 최대한 악교를 얇게 바르기 위해 붓을 세워 칠한다. 끈음에 있어는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연 문양에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붙게 됩니다. 그걸 먼저 붙여놓은 다음에 이제 끈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재벌칠할 때는 악교 농도가 굉장히 묽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묽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타서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초벌한 악교가 마르면 자개를 붙일 자리에 악교를 재벌칠한다. 이제 그 위에 원형 자개를 붙이는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연필 끝을 이용한다. 이때 원형 자개는 반듯하게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수평이나 수직으로 봤을 때 그 선이 일정하지 않으면
구부러진 길같이 삐뚤삐뚤하게 이제 문양이 형성이 되니까 그걸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원형 자개가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원을 중심으로 상사를 정밀하게 붙일 수 있다. 여기서도 이제 그 마의 문양을 끄름질하게 되면은 육각형 형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 가운데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가에 동그라미가 6개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6개의 문양을 연결하면 이제 그 육각형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간선을 끊어가면서 마의 문양 형성을 만든 겁니다. 끄음질을 시작하는데 상사를 칠바탕에 대고 상사칼로 눌러가며 끊어붙이는 것을 끄음질이라 한다. 원을 중심으로 육각형이 되도록 상사를 끄음질한다. 육각형이 되면 이제 그 안에 간선을 끊어가며 마연무늬를 완성해 나간다. 마연무늬 끄음질이 모두 끝나면 악교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자연 건조 과정을 거친다. 다음, 악교 풀빼기를 위한 준비를 한다. 악교가 있으면 오칠을 했을 때 밑에 칠하고 접착이 안 됩니다. 습기 있으면 뿌옇고 올라오고. 그래서 그 악교의 접착성이 일체 기물에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사이에도. 그걸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문지른 게 아니라 지금 사방팔방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문양이 촘촘히 있어갖고 사이사이에 소리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려갖고 재벌 풀빼기를 해야 되겠네. 재벌 풀빼기까지 거치면 그 과정에서 자개가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이때 자개 손보기를 하는데 손으로 자개를 훑어가며 자개가 떨어지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며 손보기를 한다. 떨어져 나간 자개는 상사를 이용해 끄음질로 다시 붙이면 된다. 이제 끄음질 마지막 과정으로 거북의 등 무늬인 귀가 파무늬 시문에 들어간다. 기둥이 틀어지게 되면은 그 밖에 사선들 육각이 이제 다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둥은 항상 반드시 세워요. 그래서 기둥을 먼저 합니다. 순서가. 귀가 파무늬 기둥 시문이 끝나면 이 기둥을 중심으로 손볼을 따라 상사를 붙여나간다. 완성된 육각 안에 작은 육각 무늬를 심어나는데 이때는 가는 상사를 이용해 육각 무늬를 완성한다. 이제 이 육각 안에 능화형 이 모양을 6개를 집어서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거 쉽지 않냐 한데 작업하는 사람 항상 쳐다보면 이렇게 매지가이 같이 어리어리해져요. 그냥 이렇게 초점이 정확히 안 잡힙니다. 그래서 돋보기 속에 또 돋보기를 집어넣는 것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확대가 되면 더 눈의 피로도가 덜하거든요.
작은 육각형 안에 그보다 더 작은 6개의 자개를 붙이는 과정에는 정확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육각형 안에 능화무늬 자개를 모두 붙이면 악교 풀빼기와 자개 손보기를 거쳐 귀가 파무늬 시문도 마무리된다. 다음으로 생칠을 하는데 묽은 생칠을 준비한다. 시문된 금속선과 자개가 칠바탕에 완전히 붙도록 생칠하는 것으로 이때는 묽은 칠을 얇게 바르면 된다. 생칠이 끝나면 칠이 넘어간 자리를 정리하고 건조장에서 하루 정도 건조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2회 정도 반복하면 나전경함의 끊음질 시문이 모두 끝난다. 경함의 주 문양인 모란 넝쿨 무늬는 다음과 같이 주름질로 시문한다. 이제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넝쿨식으로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죠. 이게 이제 0.3mm 동선을 붙일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물에 이제 동선 붙일 자리 표시하기 위해서 도안을 지금 거기다 대고 붙이는 중이에요. 넝쿨의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 도안 모양을 따라 송곳으로 찔러가며 칠바탕에 표시하고 기준선을 긋는다. 그리고 송곳으로 찔러 표시한 점을 연결해 넝쿨무늬 손볼을 그린다. 손보뜨기 후에는 악교칠을 하고 상온에서 건조한다. 황동선을 미리 제작한 금속선 틀에 대고 형태를 잡는데 틀을 바닥에 고정하고 황동선을 돌려감아 넝쿨 형태로 만든다. 그리고 황동선이 바닥에 뜨지 않도록 평을 잡아준다. 이제 악교를 준비하는데 칠바탕에 악교를 바르고 그 위에 금속선을 붙인다. 이때는 금속선 손볼을 따라 붙이는데 넝쿨의 곡선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형태를 조정하며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형태가 틀어지면 이후에 꽃과 잎이 붙었을 때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복 문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겹으로 오르지 않고 자기를 봉해서 여러 개 봉해서 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6겹 정도 이제 선밀해서 자기 따기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제 규격을 하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이제 재단이 됐으면은 그 다음 거를 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름질에 쓰일 자개의 준비를 위해 기준이 되는 자개를 대고 그 모양에 맞게 가위로 자른다. 비슷한 모양으로 자개를 만드는 자개 따기가 끝나면 이제 자개의 흠 표시를 한다. 자개에 흠이 있는 부분은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은 펜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자개의 한 면에 묽은 악교칠을 하고 실내 건조가 끝나면 이어 반대쪽에도 악교를 칠하고 같은 방법으로 악교를 말린다.
묽은 악교칠을 해서 이제 포할 거거든요. 악교칠한 자개가 다 마르면 다시 묽은 악교를 칠해 자개끼리 겹쳐 붙인다. 자개의 묶음을 고무줄로 동여맨 뒤 박달나무로 눌러 자개끼리 잘 붙도록 하는데 이를 배맞추기라고 한다. 배맞추기를 끝낸 자개 묶음은 찌기 과정을 준비하는데 젖은 천을 자개 묶음 사이사이에 깔아 한 겹씩 쌓아 올린다. 자개를 모두 올리면 그 위에 나무 조임틀을 올리고 남은 천으로 전체를 감싸고 고무줄과 실을 이용해 자개의 묶음을 잘 묶어준다. 준비한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부한 자개 뭉치를 넣고 찐다. 지금 이게 완벽하게 고착이 되려면 한 4분 정도 쪄야 됩니다. 너무 딱딱하고 주름질 할 때 자개 사이에 약간 공간이 악육기가 있는 게 좋은데 너무 많으면 또 악유가 밀려 나오니까 안 되고 너무 고착이 딱 되면은 오릴 때 굉장히 딱딱해요. 속까지 완전히 접착이 잘 안 돼요. 속까지 열에 수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꺼내면은 제대로 봉해지질 않아요. 다 찐 자개 뭉치는 미지근해질 때까지 서서히 식히면 된다. 가히 이렇게 이제 악유가 삐져나와서 이렇게 노랗게 된 데 악유입니다. 이게 이런 게 다 악유예요. 색깔이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누렇죠. 이 악유인데 이게 이제 굳으면은 분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천에 물을 묻혀서 해놨기 때문에 식어서 이게 식었는데도 물기가 있으니까 악유가 굳지를 않고 분해가 잘 되네요. 바짝바짝한 건 다 악유가 녹아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을 뜨려면 자개 형태대로 자개 본을 뜨게 되는데 자개 크기에 이제 이것보다 번지라고 합니다. 번지를 그리게 될 거예요. 자개, 봉안자개 번지입니다. 이게 이제 반복해서 이런 문양이 단추 문양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대고 이제 주름지를 자개 본을 뜨게 됩니다. 도안 위에 갑본 뜬 유산지를 올리고 무늬를 베껴 그리는데 먼저 가는 연필을 이용해 잎무늬를 그린다. 같은 방법으로 도안에 유산지를 올려 모란꽃과 함께 잎을 그린다. 꽃과 잎, 모든 그리기가 끝나면 자개에 본지를 붙이면 된다. 이제 본지를 붙인 자개를 오리는데 이때는 다음과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 9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꽃이. 뭐 꽃수를 할까요? 이 중심부로 해서 4개씩 내서 9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낱개로 분리되게 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손가락이 벌려졌을 때 이렇게 딱 붙게. 딴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분리하고 다시 조합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요합니다. 정밀을. 자개를 오리기 위해 가장 먼저 실톱에 톱날을 고정하고 줄칼로 날을 세워준다. 힘을 세게 줄 수가 없어요. 조금 가면 굴절이 돼서 각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톱날의 유격 간격이라든가 이런 거 제자리에서 방향 틀 때도 이렇게 넓게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부드럽게 힘을 적당히 가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가운데부터 따내고 그래서 깨끗하게 나옵니다. 주름질은 자개를 원하는 문양대로 오려 심은하는 기법을 말한다. 모란꽃 주름질에 쓰일 꽃잎을 오릴 때는 먼저 중심이 되는 꽃잎을 도안대로 오리고 이어 나머지 꽃잎도 도안에 따라 깔끔하게 오린다. 이제 잎을 오리는데 자개를 오릴 때는 실톱이 기울어지지 않고 수직으로 움직여야 정확하고 깔끔하게 자개를 오릴 수 있다. 지금 작업이 통업으로 자개 오려놓은 거를 줄칼로 다듬기 과정입니다. 이렇게 좀 삐뚤어졌다든가 톱날 자국 같은 거 아주 미시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다듬어줘야 나중에 문양 전개했을 때 깔끔하게 이쁘게 보이거든요. 그걸 정확히 정밀성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2번 들어가는 거예요. 짠 맞출 때 한 번 줄칼 들어가고 그걸 다듬기 할 때 줄칼 한 번 들어가고. 자개의 다듬기를 위해서는 3가지의 줄칼이 필요하다. 이 줄을 보시면은 한쪽은 줄에 날이 없고 한쪽은 줄에 날이 있는데 이게 얇게 가라는 걸 좁은 공간에 줄질할 때 쓰기 위해서 한쪽은 줄 다 갈아낸 겁니다. 이파리 모양 좀 다르죠. 이건 둥근 부분에 미시하게 돌아가는 둥근 부분에 곡선이 좀 이렇게 살지 않았을 때 그걸 줄 다듬기 위해서 둥근 줄입니다. 이게 보험들해야 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미시한 걸 잡으려면 살로만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살로 하게 되면은 미시한 걸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손톱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손톱이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 눌려지니까 얘가 물개 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미세한 다듬기까지 끝낸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잎은 도안에 올려보고 9조각 꽃잎은 꽃 모양을 만들어 유산지에 붙인다. 이는 부한 자개를 삶아서 낱장으로 분리하기 위한 과정으로 잎은 종이에 선을 그은 후 크기별로 구분해 붙인다. 그리고 유산지에 붙인 모란꽃도 종이 위에 붙인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면이 돼야 돼요. 바닥에 좀 고르게 잡기 위해서 신문을 깐 겁니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센터에 잘 맞게. 주름질판 위에 올린 자개 위에 4등분한 유산지를 올린다. 그리고 유산지에 물을 뿌린 후 다시 종이를 올리고 자개 붙인 종이를 올려준다.
확 쏠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개를 삶을 때 자개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테두리에도 젖은 종이를 말아 돌려준다. 그리고 물이 잘 빠지는 무명천으로 판을 꼼꼼하게 감싸고 무명실로 다시 잘 동여맨다. 이 과정은 부한 자개를 물에 삶아 악욕기를 빼 자개를 분리하기 위함이다. 물에 담근 주름질판이 떠오르지 않도록 눌러준 채로 약 15분 정도 끓여준다. 색이 물색이 틀리죠? 잠깐 끼고 꺼내야 돼. 1차 삶기를 마치면 자개의 악효가 빠져나와 물색이 변한다. 바로 꺼내서 깨끗한 찬물 부어서 담그면 안 돼요. 이 속에 그 자개 사이에 악연물이 있으니까 그게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찬물을 뿌려 자개의 악효물이 서서히 빠져나오도록 하는데 이러한 삶기 과정을 2번 더 반복하면 부한 자개 삶기가 끝난다. 실을 풀고 종이를 걷어내는데 이때는 분리된 자개가 묻어나오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모양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부한 자개의 악효물도 잘 빠졌다. 지금은 대충 이게 이제 삶기에서 짬을 정확히 맞추질 않은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에 보면 정확히 보면 양쪽 대칭이 되는 식으로 꽃잎파리도 양쪽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정확히 저희 이제 한 송이 꽃이 멋있게 되게끔 붙임질하는 과정으로. 가운데를 먼저 중심이 이제 되는 거예요. 붙임질을 위해 먼저 모란꽃 견본을 만드는데 도안 위에 유산지를 놓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자개를 붙인 후 도안에 따라 꽃을 붙인 유산지에 기준선을 그어준다. 그리고 기준선이 그어진 견본 위에 유산지를 올려 먹지를 문지르면 견본꽃의 형태가 벗겨진다. 이제 그 위에 모란 꽃송이를 붙인다. 이렇게 모란꽃 붙임질도 잘 마무리되었다. 모란꽃 지짐질을 위한 도구를 준비한다. 당초 꽃을 이제 지짐질할 단계인데 이 넝쿨이 이렇게 보시기에 반복돼서 있잖아요. 근데 미시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여백에 또 이파리를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한쪽에 쏠린다든가 그러면 이제 조화가 안 맞으니까 그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한 송이씩 이 돌아가는 동선 안에 붙여서 지짐질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악효를 칠할 때 이 동선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채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요. 꽃을 붙일 때는 도안을 확인하며 꽃의 방향과 크기를 확인하고 동시에 꽃이 동선의 중심에 오도록 붙인다. 이백도 이상 되죠. 이제 이게 물에다 굉장히 빨리 이렇게 탁 적어되죠. 이것도 뜨거운 겁니다. 피식한 게 천천히 피식한 거는 온도가
이 대보면 압니다. 열이 확 오네. 이건 이제 많이 식은 거예요. 이렇게. 예. 뜨거운 걸 대게 되면 자기가 타버려요. 보면 돌비리 같이 다 부스러져서 나옵니다. 가루같이. 너무 또 찬 인두를 오래 대게 되면은 치리 들고 일어나요. 자기하고 같이. 그래서 그 온도 조절이 매우 중요하고. 꽃 붙인 자리에 악교가 다 마르면 자개가 칠바탕에 완전히 고착되도록 지짐질을 한다. 젖은 물수건으로. 따뜻했을 때 물이 흥건하면 안 되거든요. 젖은 걸로 해주면 밑으로 밀착이 되죠. 공간 뜨지 않고. 지짐질한 부분이 식으면 유산지 위에 묽은 악교를 칠하고 유산지를 떼어낸다. 악교물을 으깨놓은 거는 자기가 사이사이에 스며 들어가서 이제 그 마르면서 바짝 달라붙게 되죠. 넝쿨 꽃 있는 안쪽 당초 이파리에 붙이는 작업입니다. 이게 지금 꽃이 이제 뭐 잎이 크고 좋고니까 이 공간이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 맞춰서 잎 크기를 갖다 이제 주워 붙여야 돼. 오칠로 붙여버린 거예요. 그럼 풀빼기 할 필요 없습니다. 붙이고 나서 건조시킨 다음에 생칠 한번 매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동선 안쪽부터 잎을 붙이는데 먼저 접착용 오칠을 바르고 그 위에 잎을 붙인다. 이때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오려둔 잎을 확인하며 적정한 자개를 찾아가며 붙이면 된다. 그리고 건조장에서 하루 동안 건조한다. 건조가 끝나면 동선 바깥쪽 잎을 붙여나간다. 줄기가 곡선이잖아요. 그러면 이파리도 이렇게 직선으로 붙이면 이제 자연미가 없으니까 곡선 밑 찾아가면서 이렇게. 단순히 여백에 잎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꽃의 방향, 곡선의 흐름에 따라 정교하게 잎 하나하나를 붙여나가야 한다. 이 한 면 하는데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예. 그래서 하루 하면은 이 한 줄이 쫙 붙여지는 거예요. 그럼 또 꽃 주위에 안쪽에 또 이파리가 붙여야 되잖아요. 구부러진 각도, 또 간격, 양쪽 배분해서 이렇게 하려니까 신경이 더 쓰여지는 거예요. 경암에 들어갈 모든 자개의 심은이 끝나면 접칠과 물갈기까지 마무리한다. 이어 칠장, 손대현 보유자가 골회 바르기와 오칠, 광내기를 진행한다. 꽃에 보면 꽃 그 잎맥이 있죠, 속에. 그 나무 잎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새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조인데, 우리 작업실에서 이제 전용으로 통례적으로 써오는 용어는 그 살친다라고 그래요. 살친다. 이 꽃송아리 크기가 10mm입니다. 10mm가 9개 등분으로 가운데 꽃심을 비롯해서 양쪽으로 4개씩 이제 꽃잎이 있는데 한 2mm 정도 돼요. 근데 그 2mm 안에 이와 같은 곡선을 3개 넣어야 되는데 이 전복 색패란 게 결이 있습니다. 단단한 부분이 있고 물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똑같이 힘을 주고 칼을 돌려야지 힘을 세게 주면은 물른 데서 칼이 쑥 들어가 버리죠. 근데 또 너무 힘을 안 주면은 단단한 부분은 새겨지질 않아요. 이렇게 적은 게 모조기는 처음입니다. 끝은 바늘보다도 더 가늡니다. 사실은 굉장히 뾰족한 거예요. 둥글게 갈아놓고 약간 한 팔각 정도로 해서 한 2번씩 하면 이제 각이 지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모조는 모란꽃과 연주무늬에 하는데 바늘보다 가는 모조용 칼을 이용해 작은 자개 문양에 정밀하게 모조를 해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꽉 잡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축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데 가서 푹 나가게 되면 칠면에 또 스크래치가 나니까, 그래서 이것도 눕히면 잘 안 되고 세워야 돼요. 눕히면 선이 굳게 나오니까. 세워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높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개를 거의 90도로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새기게 되는. 그래야 이게 그 간격이 보이죠. 흥건해갖고 가위에서 이렇게 조금씩 찍었어요. 모조한 부분에 먹물을 고르게 잘 바른다. 그리고 천으로 문지르면 모조로 패인 자리에 먹물이 들어가면서 모조 문양이 선명해진다. 모든 칠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두석정, 박문열 보유자가 만든 길목, 들쇠, 경첩 장석을 박으면서 나전경함이 완성되었다. 밤 보통 뭐 9시, 10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한 1년 반, 한 셈이에요, 그게. 그걸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진척이 돼 가니까, 야, 이렇게 하니까 끝나네. 그 뭐랄까, 무거운 거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거를 내려놓는 그런 기분이라 할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도안 구성하고 작업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하면서 더 옛날 장인들의 내 머릿속에 조명이 된 거야. 아, 그 시대에 이렇게 했다는 게 경의할 만한 작업을 했던 거예요. 내가 하면서 느낀 게 더 그게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의 무게를 담아 켜켜이 쌓아가며 작품 하나하나를 완성해왔다. 그렇게 인내와 땀이 함께했던 나전장의 길. 내도 이게 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여름에 뭐 주름지르면 땀 나고 가루 이렇게 먼지 하면 코가 산타 할아버지가 호흡을 하니까 얘가 그냥 허옇고 눈썹도 허옇고 하루 종일 주름지르다 이제 점심 때 일어나요. 근데 좋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직도 안 하고 그게 처음 보는 순간 이건 나의 숙명이 돼가지고 지금도 얘기를 안 걸고 한 길로 쭉 걸어왔던 길입니다. 꿈 많던 어린 시절 눈앞에 반짝이던 나전칠기에 빠져 50여 년을 나전칠기와 함께해온 정명채 보유자.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었지만 그의 여정은 늘 새로웠으며 도전이었다. 우리가 정죽이고 우리가 만드는 유물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게 굉장히 서글픈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면서 보람을 느낀 거예요. 그 재현한다는 자체는 굉장한 보람을 느낀다. 이거는 하나가 있으니까 됐고 안 됐던 거. 그 중에서 난이도가 이제 더 나이 들면 힘들어지니까 난이도가 그 다음 어려운 거. 크지 않고 조그마하더라도 그런 예술적 나전치기 작품을 만드는 게 그게 소망이죠. 그리고 그게 내가 또 이 길을 걸어오는 어떤 보람이고